혀가 화끈거리고 입안이 화끈거리고 혀가 아픈 구강 자혈감 증후군에 있어서 슬기로운 생활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입안 내에 있어서는요, 맑은 침이 잘 흘러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침이 잘 나와야 혀 표면의 민감성도 떨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민감성이 줄어서 통증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필요하겠죠. 시원한 물을 하루 7잔에서 8잔 정도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신선한 야채나 과일 같은 류를 많이 먹으면서 즙이 많은 음식을 통해서 수분도 보충을 하고 또 이런 음식 섭취 과정에서 맑은 침이 잘 나오도록 유도하는 작용도 있겠고요. 또 가끔은 껌이나 사탕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 경우 껌을 하루 종일 씹고 있는다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 턱관절에 부담이 되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이왕이면 무설탕의 껌이나 사탕을 선택하셔서 자일리톨 이런 거 이제 찾아보면 시중에 많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유형의 껌을 하루 20분 정도 짧게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씹는 정도로만 이제 사용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둘째는 활기차고 재미있는 취미 생활을 갖추는 게 필요해요. 실은 우리가 이 병의 특성상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한 어떤 심리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경우 식욕도 떨어지면 전신적인 기력도 떨어지고 또 더불어서 맑은 침이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없잖아요. 불안하고 우울하면 치매 분비가 더 줄어든다고 하였죠. 그러므로 이를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내 생활 습관이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뜯어고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뭔가 규칙적으로 할 수 있고 하고 나서 재미있고 상쾌한 느낌마저 든다면 더없이 좋겠죠. 이러한 취미 활동을 집에서 찾는 것도 있겠지만 나아가서 무슨 복지회관이나 문화센터 이런 데를 찾거나 또 가까운 친구들과의 친구와 함께 같이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생활 습관 속에서 즐거운 부분을 만들어서 이를 점점점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내 몸이 편안한 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도록 해서 내가 혀가 아프다라는 거에 자꾸 신경을 쓰고 거기에 생각이 빠져 있는 것을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꼭 활기차고 재미있는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셋째는 하루 한 끼라도 맛있는 음식을 드셔야 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입안에 군침도 돌아서 침도 잘 나오고 자그마한 행복감도 느끼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식욕도 떨어지고 의욕도 없고 실제로 침도 잘 안 나오고 혀에 자극감을 많이 느껴서 음식 먹는 게 불편할 수 있어서 이러한 조언을 맛있는 거 드시라고 해도 이래서 못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라고 부정적으로 먼저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현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은 이제 녹황색 신선한 야채나 과일류로 간단히 먹는 한이 있어도 점심 저녁 때는 뭔가 맛있는 걸 직접 요리해 먹거나 또 밖에 나가서 아시는 분과 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만들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오늘 이따가 뭘 먹으면 맛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거 해보시는 것들이 자그마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라도 하루에 한 끼는 맛있게 음식을 먹겠다라는 생활 나름의 규칙을 만드시는 것이 필요할 듯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증을 느끼면은요, 이 통증 자체가 병이 잘 안 나서 생긴 거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한 통증 자체가 병을 더 오래 가게 만드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요. 그러므로 이 통증을 그때그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구강 자혈감 증후군에 있어서 나타나는 통증은 진통제로 듣는 류의 통증이 아니거든요. 이 경우는 오히려 얼음과 같은 시원한 걸 입에 물고 있어서 잠시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얼음을 물고 있기는 이가 시리고 자극이 너무 강해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 경우는 오일을 2 내지 3mm 정도로 단면 쓸기를 하세요. 또는 오일뿐만이 아니고 바나나를 이용해도 좋은데, 이를 이제 얼려도 좋고요, 냉장 보관해도 좋은데, 얘를 꺼내서 이런 시원하게 한 오일을 꺼내서 혀 위에 올려놓고 잠시 열을 식히고 이를 드셔도 좋겠죠. 실은 이 오일을 한방에서 황과라고 그래서 열을 내리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어서 얼음보다는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상 혀가 화끈거리고 아픈 통증이 나타나면 가까운 치과나 이비인후과를 먼저 들르죠. 또 내과나 신경과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 이제 다른 병과 구분하는 진찰을 하고서 기본적으로 입안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가글제나 침분비를 잘 되게 하고 통증, 신경과 관련된 통증을 줄이는 류의 약제 처방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약제들이 알파 라이포익 액시드, 그래서 알파 리포익산, 또 클로나제팜이라는 성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리보트리라는 상품명의 약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 항우울제 등 몇 종류의 신경통에 쓰이는 약, 또 항우울제 등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약을 먼저 최소 1, 2개월 사용해 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실 검사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비용 발생이 제법 많이 되지만, 이들 약제들은 급여 적용이 되면서 그리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먼저 사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약제들이 표준화되어 있진 않아서 표준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진 않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 후에도 통증이 잘 가시지 않는다면 한방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을 텐데, 한방 치료는 기본적으로 침 치료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요. 침이 불통즉 통하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면 그걸 불통이라고 그래요. 소통이 안 되면 통증이 발생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정체된 기혈을 잘 순환시킨다는 의미로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에 가까운 부위, 또 이와 관련해서 경락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손발과 같은 먼 부위에서도 주요 혈자리를 찾아서 침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침치료는 표준적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에서 12번 정도 치료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는데, 어떤 종류의 환자분들은 이보다 빨리 좋아지고 어떤 분들은 더 오래 가고 하는 편차가 비교적 넓어요. 또 한약의 경우는 진단 유형에 따라서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몸의 상태가 많이 약한 부분이 두드러져 있는지, 또 병을 유발하는 화나 열과 같은 반응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봐서 나누어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치료 경과가 좋지 않은 경우와 또 비교적 빨리 좋아지는 경우로 나눠본다면, 치료 경과가 좋지 않은 경우는 침의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 경우예요. 이는 이제 침 분비율을 보시는 사진처럼 간단히 흘러나오는 침, 씹어서 분비되는 침을 깔때기를 통해서 받아서 재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침이 줄어들어 있는 게 오래된 분들은요, 혀 표면에 유두라는 게 떨어져 나가고 위축이 되고 해서 맨질맨질하게 되거나, 또 나가서 혀 표면이 더욱더 갈라지게 돼요. 원래 갈라진 것도 있지만 침분비가 줄어든 게 오래돼서 더욱 갈라진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경우는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정신적 자극에 민감한 경우에요. 꼭 불안장애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지 않아도 뭔가 불안감이 자주 생기고, 또 불면증을 앓고 있다던가, 더불어서 자율신경과 관련해서
전신적으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도 나고 목에 뭐가 있는 것 같고 가슴도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손발이 차고 저리고 여기저기 근육통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나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이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또 개 중에는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잘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저희 경희의료원에 한방치료를 받기 전에 다양한 이비인후과나 치과나 또 대학병원급의 이비인후과, 신경과 등에서 검사와 치료를 다 받아보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분들이 어떤 약을 쓸 때 그에 대한 부작용을 많이 경험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뭔가 그 자극에 민감성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에 대한 구분을 자세한 감별을 해서 치료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는 전신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저하되는 건 경향이 있긴 하지만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겠지만 기혈이 부족되어 있는 상황이 병을 오래 앓거나 나이가 많아서 유발이 되면 이에 대한 보완을 먼저 하면서 통증을 조절해야지 통증만 치료해서 근본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심박 변이도 검사를 통해서 자율신경 활성이 저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예측하는 예후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경과가 좋지 않은 몇 가지 항목을 역으로 침분비도 잘 되게 하고 나의 민감성도 줄이기 위한 또 전신적인 기능을 잘 끌어올리기 위한 식생활이나 운동 습관 등을 평소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사실 이 병은 암이 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닌데 그렇다고 얼마만큼 치료하면 싹 떨어지고 하는 좋은 예후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므로 이 병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러분이 믿고 오랫동안 차근차근 치료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열심히 생활관리하고 치료한다면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